이제 네 번째 파트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번째 파트는 저희 이제 계약을 챙기는 단계예요. 그래서 왜 계약까지 지금 얘기하나요? 어때요?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세가 설정하고 임대기간 또 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세팅할지 막 고민해서 다 계획을 짜놔도 이렇게 계약 단계부터 잘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앞에 노력했던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일단 약간 과부하 같아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일상 생각해 보세요. 임장도 하고 인보도 쓰고 그리고 이제 막 비교평가도 열심히 하고 진짜 투자 잘했는데 막상 계약이라는 법적 단계에서 실수해 버린다. 그러면 진짜 앞에 게 다 돈 거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앞에 해놨던 그 모든 거를 법적으로 가져오는 법률 행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세 세팅 잘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도 챙겨야 될 것들이 있어서 미리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전세 세팅뿐만 아니라 이제 매수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들 있어서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죠.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매매가가 2억 8,500인데 일단 계약금은 2,800을 달래요. 네, 10%. 근데 잔금은 4월 말에 하는 걸로 하고 전세는 만약에 지금 분위기에서 2억 5, 6천 정도에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물건이 가압류가 있대요. 네, 가압류 5,500이 있는데 계약할 때 계약금 2,800만 원이랑 주인이 2,700만 원을 줘서 이거를 보태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하고 이 공탁한 증서는 저한테 주겠대요. 그리고 실 때 또 남은 대출이 있나 봐요. 대출 1억 8천을 잔금 때 말소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선등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개사님도 복잡하지 않다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여기 세 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복잡하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그래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근데 갑자기 가압류가 나오고 갑자기 막 공탁한다 그러고 갑자기 선등기 한다고 해요. 네. 과연 괜찮을까? 우리가 계약하는 이제 매수하는 그 단계, 임대 놓는 단계, 그 단계마다 좀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이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제 매수 결정 단계에서는 뭘 봐야 되냐? 우리 집을 볼 때는 일단 이 집에 뭐 물리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누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죠. 근데 이제 진짜 살려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뭘 보냐 이 단계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는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체크하는 거를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잠깐 봤죠? 저의 700원? 전세권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앞에 잠깐 봤는데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한 장의 등기부 등본은 전체 한 장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한 페이지 보시고 좀 자른 건데 크게 세 부분. 표제부가 있고요. 갑부가 있고요. 위구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각각이 뭘 담냐? 표제부는 이 등기부 등본, 우리 집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정보가 표제부에 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디 있지? 그 다음에 얘 용도는 뭐지? 건물 이름 뭐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갑구예요. 그래서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갑구에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 일단은 소유자 누구인지도 볼 수 있는 게 갑구고, 그리고 이게 단독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집인지, 이제 공동이면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걸로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생겼는지, 매매인지, 뭐 증여인지, 상속인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소유권은 아닌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것들도 갑구에 표시가 돼요. 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뭐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사실 많아요. 근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를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서 매수하면 좋을까를 묻는데, 그거를 모르는데, 공부를 해서, 해결을 해서,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정확히도 모르는 거를 위험하게 매수하느니,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다.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뭔가 제한사항이 걸려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제끼면 돼요. 그냥 이런 물건을. 그리고, 의구는 이제 등기부 등본에서 치자면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의구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사항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근저당. 네, 주담대 받았어. 그러면 근저당 어디서 확인하지? 이 의구고, 그다음에 아까 의구에 뭐가 있었죠? 제 등기부 등본. 전세권. 그래서 일구에는 이런 근저당도 있지만 전세권 같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일구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채권 최고액 얼마인지, 채무자가 누군지 이런 내용들이 일구에 담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구성되는구나. 어디에 뭐가 있구나를 일단 생각하신 다음에 뭐를 반드시 봐야 되냐? 5가지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 네, 매매할 때, 특히 지금처럼 매수 결정할 때 이렇게 사장님이 주세요. 잘 봐. 등기부 등본 보내실게요. 잘 보세요. 잘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잘 보라고 하면 이렇게 눈이 따라가면 돼요. 첫 번째는 소유자를 본 거예요. 소유자, 표제부, 갑구, 의구 중에 어디 있었죠? 네, 여러분. 우리 이러면 다시 1교시. 소유자는 일단 표제부는 기본 정보가 들어가고 갑구에 소유권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갑구에서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죠, 그거는? 내가 만약 매수자야. 그러면 이 등기부 등본에 갑구에 나와 있는 이 소유자, 그 다음에 나랑 계약하는 사람, 계약서 쓰는 사람, 내가 돈을 보내는 사람 다 같은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를 여기 갑구에서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지 볼 거예요. 어디 있어요?
갑구. 그래서 얘는 일단은 알려고는 하지 말자고 했죠. 우리 이거 고민하고 이거를 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해결해서 싸게 사자 하지 마시고,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가는 기가 있네? 이거 이 집 안 되겠다. 그냥 제끼세요. 제끼고 다른 집 볼 거고, 그리고 근저당 있는지 볼 거예요. 네. 근데 근저당은 가압류 가처분 가는 게처럼, 이 집 위험해, 제껴.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집 살 때 대출 받는 경우 많잖아요. 근저당은 어디서 보면 돼요? 의구에서, 집 담보로 돈 빌렸나? 라는 확인하려고 의구에서 근저당을 볼 거고, 그리고 열람 일시를 체크할 거예요. 열람 일시. 아까 제가 700원 들여서 열람 받았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등기부 등본에 열람을 받거나 뭐 출력을 하거나 하면 초 단위까지 찍혀요. 네. 그걸 왜 볼까요? 왜? 맞아요. 최신의 정보인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한 번만 볼 거냐? 한 번이 아니라 얘는 총 3번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문제 없는지 체크할 때 한 번 보게 될 거고, 계약서 쓸 때, 쓰기 직전에 내가 알고 있는 상태 그대로 문제 없는지 볼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잔금 이제 내는 날, 잔금 칠 때도 내가 원래 처음에 계약했던 그 집, 그 상태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지 보려고 또 등기부 등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관계 변동이 있냐 없냐라는 거 체크하려고 열람일시를 체크하는 거고, 마지막은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뭐가 중요해요? 몇 페이지인지. 네. 나한테 준 게 전체를 다 줬는지 아니면 뭔가 빼놓고 준 거 아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일단 5페이지짜리야. 그러면 5페이지가 다 있어야 내가 온전한 문서를 다 본 거고, 만약에 중간에 그건 분명히 이렇게 5장 중에 첫 번째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5장 중에 2장. 이렇게 해서 내가 5개를 다 봐야 되는데 나는 얘랑 얘만 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빠진 페이지가 나온다 그러면 완전한 문서가 아니라 중간에 나한테 뭔가 안 보여주고 누락시킨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 전부를 확인했는지를 보려고 페이지를 보는 거고, 열람일시랑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기부 등본의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열람일시 초 단위까지 이렇게 찍히고, 여기 페이지 얘 이제 4페이지짜리인 거죠. 4페이지짜리에서 요거는 이제 4번째 페이지야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까 소유자 갑구,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도 갑구, 얘는 의구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면 이제부터는 어때요? 일단 기본 정보 잘 확인하고, 동호수 맞나 잘 확인하고, 소유자 나랑 계약하는 사람 맞나? 이 신분증, 이 등기부 등본, 이 계약서 명의자 다 맞나? 라는 거 체크하고, 만약에 갑구에 소유자가 2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둘의 의사를 다 확인해야 되죠. 네. 왜냐면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계약하셨던 분은 이제 명의자 남편분이었어요. 명의자 남편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집에 이제 배우자님 아내분이랑 이제 뭔가 집에 뭐 이거 고쳐주세요라는 얘기는 아내분이랑 소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얼마 이제 남편분이랑 사실 계약할 때 빼고 본 적이 없었어요. 연락한 적도 없었고, 근데 연락이 오시더니 저희 아내한테 혹시라도 연락이 오게 되면 받지 말아달라. 그리고 제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땐 전세입자였어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저한테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뭔가 세밀하게 물을 수는 없잖아, 사실. 근데 뭔가 상황이 있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저한테 어때요? 저한테 계약자 돈을 드려야 되는 대상을 저랑 계약한 그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매도 팔 때 부부 공동명의다, 아니 부부가 아니라 뭐 형제일 수도 있고 공동명의다 그러면 그 명의자가 다 의사가 합치돼야 돼요. 네, 그리고 계약할 때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계약서 쓰고 잔금할 때도 같이 와야 되고, 돈도 어느 분한테 돈을 넣을지 반반 나눠서 넣는 거면 그런 계좌 같은 것도 기재 잘 해가지고 그렇게 이건 모든 이 집에 매도하는 그 명의자와 다 협의된 사항이라는 게 다 표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얘 소유자 갑구에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의고에서 근저당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대출 있으면 위험한 건가? 여기 의고를 보니 근저당권 설정, 국민은행 채권 최고액 3억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 뜻이 뭘까요? 3억을 빌렸다는 뜻일까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채권 최고액은 3억을 빌렸어. 이게 아니라, 돈을 빌리고 혹시라도 이 빌린 사람이 이제 이자를 연체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은 어때요? 비용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뭐 경매에 붙이던 그럼 비용 회수까지 생각해가지고 그 돈을 미리 얹어서 채권 최고액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에 플러스 알파를 더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보통은 금융기관별로는 다르긴 해요. 근데 1금융권은 110에서 120% 정도를 특히 많이 잡아요. 그리고 약간 2금융권 아니면 대구협체 이런 식으로 조금은 더 위험성이 높아지는 금융기관일수록 채권 최고액을 높게 잡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수학. 채권 최고액 3억이에요. 3억. 1금융권이고 국민은행은 120%를 잡아요. 얼마 빌린 걸까요, 원금?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수학의 세계로 했지만, 네, 그쵸, 맞습니다. 2억 5천을 빌리면 3억이 설정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고에서 채권 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금액이 그대로 다 임차인의 대출액은 아니고, 일단 1금융권이면 보통 120% 정도 많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가늠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출을 받은 지가 좀 오래됐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상환이 나가면서 금액이 줄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할 때 사장님 통해서 남은 대출 잔액을 좀 정확히 확인해 주실 수 있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투자에 적용한다. 사실 뭐가 중요했냐, 그동안은
근저당이 있어도 잔금 때 말소하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자칫하면 주담대가 있으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만약 전세 대출을 실행시킨다. 그럼 실행이 안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그냥 잔금 때 말소하면 뭐 전세일자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주인한테 그냥 미리 상환하는지 상환 가능한지 얘를 오히려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겠죠. 금액이 주담대 상환 조건 전세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서 집주인이 이거를 근저당 요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사장님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궁금하잖아.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집, 뭐 이제 투자 후보로 보는 몇 개의 집이 있어. 그냥 얘네들은 대체 이 집주인이 언제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까? 그러면 수익이 조금 넉넉하게 난 집주인은 그래도 조금은 협상해줄 여지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발급받아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 이제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여기 주소 치고 들어가서 700원이면 열람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는 일단 결정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는 거는 일단 필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매매 계약할 때는 계약서 쓰는 거를 조금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의미냐? 온전한 소유권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인데 이상 없이 온전히 온전한 소유권을 가져온다. 이게 매매 계약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냥 구성은 일단 가장 위에는 정보, 이 집 어딨지? 몇 평이지? 이런 것들 몇 동 몇 호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두 번째 칸이 날짜, 금액 칸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계약금은 뭐 언제, 얼마, 중도금이 있다면 언제, 얼마, 잔금은 언제, 얼마라는 게 들어오는 게 두 번째 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칸에 생각보다 실수가 나와요. 네, 저 중요한 게 실수가 나온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도 계약서를 완전히 백지에서 쓰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인보랑 비슷해요. 여러분 막 그런 거잖아요. 막 구로구 인보 쓰지만 인보 여러 개 쓰시는 분, 여러 번 쓰신 분들은 갑자기 구로구에서 노무가 나오잖아요. 네, 덮어쓰기 그죠? 사장님도 계약서를 이렇게 기존에 양식 저장된 거 쓰시다 보면 자칫 정보가 틀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 실제 계약서 쓰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원래 이렇게 협의할 때는 잔금 기간을 되게 넉넉하게 협의를 했어요. 네, 근데 계약서에 잔금이 엄청 촉박하게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최종적으로 잔금 날짜를 구도 협의한 날짜로 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들어갔을까요? 계약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넉넉한 기간을 받았다가 진짜 촉박하게 잔금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셨고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근데 이 과정을 아셔야 돼요. 이 과정에 사장님이 혼자서 숨어서 계약서 쓰지 않아요. 계약서는 사장님이 쓰지만 얘를 쓰고선 그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나눠드리죠. 그래서 사장님, 그다음에 매수자, 그다음에 매도자, 그다음에 만약에 매도자 측에 이제 여기 부동산이 다르다. 그럼 거기 부동산까지 총 4개의 계약서를 써요. 똑같은 거 4개. 그리고 나서, 쓰고 나서 다 이제 주고서, 자, 보고 이상 없는지 보세요. 이상 있으면 꼭 얘기해주세요. 라는 거를 같이 있는 상태가 다 확인하고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되게 촉박한 날짜로, 진짜 어렵게 잔금을 쳤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요 칸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칸이고, 근데 이거 세 번째 칸은 사실 계약 내용 이제 돈은 위에 적히고 그 외에 뭐 이제 인도일자 언제 할지 뭐 공과금 정산 뭐 계약 해제 수수료 이런 좀 일반적으로 원래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세 번째 칸에 들어가고 네 번째가 이제 특약이 적히는 칸이에요. 그래서 특약은 뭐 이제 잔금일 만약 조정하기로 약속했다 그럼 잔금일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근저당 말소에 대한 부분이 약속했다 그럼 근저당 말소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에 대한 좀 협의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 아무튼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특약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칸 여기는 인적사항. 그래서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공인중개사까지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게 가장 하단. 그리고 그 위에가 계약 일자예요. 그래서 계약서가 크게 이렇게 구성되는구나라는 거를 봐주시면 되고, 네, 그럼 거기서 아까 제가 조심하라고 한 칸 여기 날짜, 돈 들어가는 이 칸. 그래서 거래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있는지 없는지, 잔금 언젠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상장에서 헷갈려 하시는 중에 뭐냐면 계약금이 여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적혔다. 그러면 3천만 원을 그대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앞에 가계약금 보내셨잖아요. 그럼 가계약금 빼고 나머지가 이체되는 거고 합쳐서 3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현장에서 이제 이체할 때 사장님이 사실 적어주기도 하시는데 자칫하면 또 그 가계약금 넣은 거 까먹고 계약금 통째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고 여기 이제 특약사항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약은 되게 막 법적 용어로 멋있게 적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우리 둘이 협의했는지, 그다음에 이해하는데 서로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진 않는지,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특약 적을 때는 서로가 협의하고 나한테 혹시 불리하지 않은지 잘 체크하고 그다음에 해석할 때 다른 의미가 되지 않는지 챙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하단에 여기 인적사항이 적힌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우리 아까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명의자, 그다음에 계약서에 있는 명의자, 그다음에 이날 신분증 들고 온 사람, 당연히 현장에 참석한 사람, 그다음에 내가 돈을 넣는 입금 계좌의 대상까지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챙겨주시는 거. 그리고 나서 요 옆에 여기 도장 보이죠? 도장. 네.
아까 저희가 현장 참여한 사람한테는 똑같은 계약서 다 준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한, 둘, 셋, 네가 찍혀있죠. 그러면 네 명이 이날 이제 관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공동명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두 개에다가 매수자 하나에다가 사장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동명의이더라도 사장님이 이제 우리 사장님, 상대방 사장님이 참석한다면 도장을 생각보다 간인을 찍는 거죠. 간인이 여러 개가 찍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매수 중개인 간인을 찍으면서, 서류가 위조되지 않게끔 우리 그날 참석한 인원의 그 이제 서류가 다 원본이다라는 거를 이제 남겨놓기 위해서 찍는 게 간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일단 특약은 규제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꼭 넣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 임대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고 전세 세팅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 매도인은 이제 이렇게 전세 세팅할 때 좀 도와주세요라는 의미로 이 특약을 넣었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자가 만약에 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집 좀 잘 보여주세요.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규제 전에도 은행에 따라서 일단 전세 계약서 자체를 매도자랑 써야 되는 은행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실행될 때까지도 매도자가 들고 있어야 돼 이건 아니었는데 그런 계약서 작성 때문에 이제 매도자가 이제 그 전세입자 구하면 전세 계약서 쓰는 것도 조금 협조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이 전세임대 적극 협조라는 거를 이제 넣었었고 그리고 이런 식이 이렇게 전세입자를 미리 구하면 전세 계약금도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입자 잔금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 중간에 받게 되는 전세 계약금 일단은 매도자가 전세 계약서를 써줬으면 나한테 전세 계약금 주진 않잖아요. 아직 명의자가 아니니까. 그럴 때 그 계약금은 우리의 매매 계약 사이에서는 중도금으로 봐요. 그리고 매매 잔금은 그 전세입자의 전세 잔금을 낼게요. 그 뜻으로 규제 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근저당 어쨌든 잔금 때 상환해서 말소하는 거. 이때는 이제 전세대출 실행해서 상환하는 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잔금 때 일단 상환해서 말소하자라는 걸 썼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 잔금이랑 상호 협의에 약관일 수 있다. 얘는 사실 규제 아니어도 지금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규제 이전에 근데 제가 규제 전과 지금은 조금 갈라드리는 이유는 뭐냐? 규제가 끝나면 여러분 다시 챙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전세 세팅할 거 대비해서 내가 전세 놓을 때 협조 잘해주세요라는 의미로 넣었던 문구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세를 매도자가 계약을 하고 매도자가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돈을 우리 사이에 거래하는 대금 중에 하나로 간주하겠다라는 의미로 넣었던 거고 요 아래 잔금일은 상호 협의에 약당길 수 있다. 요것도 전세 세팅을 잘 하려고 대비해서 넣은 거예요. 왜?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매도자랑 협의해가지고 이제 좀 잔금을 당기면 매도자가 어때요? 약간 유동적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유동적인 날짜에 이제 전세입자가 원하는 날짜죠 한마디로 그 전세입자가 그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로 이거 만약에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그때 제가 요청 드릴게요. 그러면 잔금 좀 저희 서로 좀 더 협의하기로 해요. 그 의미로 넣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것보다 특히 이 문구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 임대에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요거 중도금 전세 구역에 되면 전세입자 계약금은 우리 사이 중도금이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매매 진행 중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를 구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명확히 보여서 만약 필요하다면 별지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별지를 이용하는 게 뭐예요? 매매 계약서 아까 저희 한 장짜리 봤죠? 한 장짜리 그 특이하게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별도의 종이를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애매한 특약은 뒤로 빼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잔금 때 무조건 상환해서 말소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은 이제 무조건 잔금 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잔금 전에 상환해서 말소하는 걸로 매도자랑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얘랑 다른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얘는 그냥 앞당긴다는 사실 의미고 요거는 좀 더 범위를 준 거죠. 그냥 우리가 협의하면 앞으로도 일단 당겨올 수 있고 좀 뒤로도 갈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을 쓴 건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협의하던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잔금 날짜를 조금 조정할 수 있다는 그거를 두고 이 특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작성할 때 일단은 이제 예전에는 잔금날 이때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잔금 전에 미리 상환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체크하는 거라 너무 이제 지금 전세입자를 매도자가 전세입자를 뭐 구하고 계약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보이는 거는 지금은 조금은 이제 권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챙겨주셔야 돼요. 챙겨주셔야 되는 게 위에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이지만 어떻게 했을 때 계약이 해지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한번 꼭 작은 글씨라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계약이 저희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약속한 거를 법으로 옮겨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을 만약에 내가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사고 싶은 마음에 일단 덜컥 계약을 했는데 막상 이거 덜컥 계약하고 나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네? 뭐 자금 계획이 됐던 나한테 어려운 거였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계약 나 물러야 되나? 근데 계약을 물은다라는 거는 어때요? 여러분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래도 가계약금 넣을 때까지는 가계약금도 물론 몇백이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몇천, 그 다음에 정말 절대가 커지면 진짜 억이 될 수도 있죠. 그 정도의 돈을 넣는 그래도 전 단계이긴 해요. 근데 계약서 쓰고 이렇게 몇천 같은 이제 진짜 큰 돈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중도금을 넣으면 또 해제도 안 돼요. 근데 중도금이 만약에 없었어. 그러면 매도인 같은 경우는 배액 배상. 집을 파는 사람이 이거 안 팔게요 하면 배액을 줘야 되는 거고요. 집을 사는 사람이 이 계약 안 할래요 하면 계약금 넣은 거 포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결정을 번복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무거운 거고 되게 큰 비용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근데 그래도 그래도 생각보다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서 꼭 매수할 때 눈치 보시면 안 돼요. 사장님이 어떻게 깎아줬는데, 사장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금 계획이 맞는지,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투자하는지를 꼭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매 계약서를 좀 본 거고 전세 계약서를 좀 볼게요. 근데 임대라는 거에 포커싱은 뭐냐? 내 집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가서 잘 사용하고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임대 계약은 원상 회복 반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도 생긴 거는 일단은 매매 계약서랑 비슷해요. 제일 위에 기본 정보, 아래 일단 여기도 전세금 얼마지, 뭐 계약금 얼마지, 잔금 얼마지, 날짜 언제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칸은 아까 뭐 이 민법 1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임대 기간이 들어오는 칸이 세 번째 칸이에요. 그래서 전세 계약서는 이 부분에서 실수를 생각보다 할 수 있어요. 네. 임대 기간도 실수할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임대 기간 끝나는 날. 임대 기간 끝나는 날이 원래 보통 2년을 주잖아요. 그러면 2년을 그냥 설정해버리면 공휴일이 돼버린다. 그러면 은행이랑 연관된 볼일을 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고 이제 평일로 일단은 체크해서 이제 이 임대 기간 만료일이 닿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언제 실수를 많이 하냐? 그나마 사장님이 써주실 땐 난데 나중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특히 기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두 개를 써가지고 이제 내 도장 찍어서 보내고 이제 하나 또 받는 거죠. 그때 요 부분을 내가 잘못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요 부분들 임대 만료일 체크 잘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특약 나오는 칸, 그다음에 마지막 인적사항, 그리고 그 위에 계약 일자. 큰 구성은 이제 매매 계약서랑 똑같고 이렇게. 일단 여기 두 번째 칸 금액이랑 그다음에 날짜 나온다고 그랬죠? 금액 날짜 확인하는 거, 여기 임대기간 확인하는 거, 그리고 특약. 그래서 전세 특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써요. 그다음 집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렇게 설비 중에서 주요 설비, 전기, 수도, 가스처럼 이게 돈 많이 들고 좀 중요한 설비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수선하고, 그리고 막 전구 이런 것들,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선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죠. 네, 그리고 소모품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고 연락도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LED. 네, 어떻게 여러분들 임차인한테 전화 왔어요. 집주인님 저희 LED가 고장났어요.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 전등이니까 고쳐 쓰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LED가 이제 애매하니까 이제 질문을 또 많이 주세요. 왜냐면, 근데 LED 전등인데 전등까지도 제가 고쳐줘야 돼요? 여러분 LED 왜 해요? 네, 오래 쓰려고. 약간 반영구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LED잖아요. 근데 LED가 사실 빨리 고장나는 것도 이상한 거긴 해요. 그래서 그냥 LED 고장났다라고 한다면, 그거 전등인데 그것까지 제가 해야 돼요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래. 네, 우리 집 임차인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수리해주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을 조금 많이 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보고, 수리하고, 막 이렇게 뭐 시간을 조율하고, 이 생각보다 뭐 비용도 그렇지만 에너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임차인분한테 편하게 고치시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견적서나 이제 영수증만 보내주시면, 그때 이체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LED 같은 경우는 사실, 등이라고 보면 등이지만, 얘의 원래 성능은, 제 기능을 해주는 거는 고장이 안 나고 오래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고장 난다면, 그래, 걔가 불리한 게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기 도래에서 이사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4개월 이전 통보해야 된다. 이런 건데 4개월이 무조건 4개월은 아니에요. 이제 기억. 여러분 복습. 계약 갱신을 한다.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청구해야 돼요. 그쵸.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청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4개월이라는 기간이 무조건 법적으로 4개월 전에 얘기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2개월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내가 임차인을 구해서 돈을 돌려주기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근데 6개월로 보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적당히 넉넉한 기간을 가져가려고, 그냥 이건 4개월로 적는 거고, 근데 사장님 중에서는 절대 4개월 안 적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너무 길어. 네. 그리고 얘기 안 하고 막 3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대응 엄청 막 속상해하시고 막 심각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4개월 안 적어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특약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특약 적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운용할 때 더 편하세요는 있지만, 이거 안 적어서 큰일 나는 특약도 아닌 게 있어요. 4가 3이 됐어. 문제가 생길까요? 네. 내가 전화하면 되잖아요.
내가 전화해서 혹시 이사 하실 계획이 있냐라고 내가 물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물건을 운용할 때 큰일이 안 나는 거는 뭐 사장님이 설사 4를 안 적고 3이라고 적어줘도 사장님이 강단이 있으시군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집 보여주기. 왜냐면 이 다음에 임차인한테 돈을 받고 이 전세금을 또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사 갈 거면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게 집 좀 잘 보여주세요라는 거를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새는 또 생각보다 또 전화 많이 오는 게 에어컨 달아도 돼요? 벽걸이 달아도 돼요? 그다음에 정수기 뚫어도 돼요? 그리고 식세기. 요즘 식세기 많아졌어요. 식세기 설치해도 돼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면 되냐? 나는 그거 없이 살 수 있을까? 네. 에어컨 뚫어도 돼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벽을 뚫어야 돼요. 네. 근데 그 벽이 실외기가 특히 밖에 걸어놓는다 그러면 그 외벽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벽을 뚫는 크기가 작진 않아요. 한 이 정도? 네. 거의 이 정도 진짜 거의 지름으로 치자면 거의 한 10cm 가까이 뚫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엄청 마음 아파요. 우리 집 작고 소중한 나의 집을 이 벽을 뚫는 게 나의 마음을 뚫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판단 기준은 나도 없이 살 수 있냐예요. 여러분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네, 그럼 그거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뚫으시라고 대신에 다음 임차인이 혹시라도 에어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대비해가지고 그거 조금 잘 막아주고 가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타공할 때 에어컨은 타공 못하게 하면 안 되고 꿀팁이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어떤 집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만약 신축이야. 요즘 신축은 거실 벽이 그냥 벽이 아니죠. 대리석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대리석은 뚫으면 생각보다 보기가 싫어요. 네, 그래서 무타공 있잖아요, 무타공. 뭐 무타공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대리석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 근데 죄송한데 사실 이게 아트월이나 대리석이라 벽에 너무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될 것 같다. 좀 스탠드로 써줄 수 있냐라는 거 하나 또는 이 면에 맞은편이 만약에 벽지다. 그러면 거기를 일단 다시고 나중에 그 벽 도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어떤 집이냐, 그 벽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내 흡연 금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화재나 이런 것들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내 흡연 금지하는 거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거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이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선택에 맡길 거예요. 네. 왜냐, 사실 이거는 이제 나는 괜찮아 할 수도 있고, 저는 좀, 저희 집 좀 관리 차원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좀 다르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이 중에서 특히 전세 세팅 대비해서 미리 계약서를 챙기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갈 거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전세 미리 놓고 잘 세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계약 만기되면 집 좀 보여주는 거 잘 협조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내가 집 빨리 이제 잘 보여주고 잘 빼서 돈을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노란 줄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 지금 뭐가 있냐면 제가 반려동물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반려동물 있는 이제 임차인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아까 전세는 우리 집을 빌려주고 잘 반환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트랙을 넣는 거예요. 임차인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퇴거 시 원상 회복한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때문에 이제 많이 나게 되는 하자가 뭐 긁히거나 뭐 오염되거나 아니면 진짜 냄새가 심하게 배거나 아니면 찢김, 파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상 회복해주세요라는 거를 특약으로 대비한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도 여러분 비슷해요. 네. 제가 아까 공실 10개월의 끝이 어때요? 법인이라 그랬죠. 네. 비슷하게 하락장에 저도 이제 되게 전세가 진짜 안 나갔던 때가 있었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집 통틀어서 수리 제일 잘하는 집이 있어요. 네. 정말 벽 빼고 다 바꿔가지고 진짜 거의 막 진 브랜드 샤시에 막 터닝도어가 문이 저희 강의장 문처럼 샤시 문 있거든요. 정말 수리를 제일 잘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끝은 끝은 이제 반려동물 계신 우리 임차인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이게 항상 시장 상황이라죠. 시장 상황. 그러니까 우리 집은 수리 잘했으니까 무조건 다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시기에 내가 내 물건을 운용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떤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냐. 그 선택에 따른 선택에 따른 이제 리스크 대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월박교 이전에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전세가 이제 신축 전세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신축의 첫 입주 얼마나 애틋해요. 네, 얼마나 애틋해. 이 집 나도 들어가서 못 사는데 임차인분께서 오셔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첫 입주에 일단 강아지 키우시는 그런 분이 연락이 오셨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 키우신다고 하는데 강아지가 작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있어서 많이 안 긁는 강아지래요. 네, 근데 신축 첫 입주에 강아지는 좀 그러면서 그분이 안 받으셨어요. 임차인분으로. 그러면서 입주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때요? 전세는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작고 나이가 있고 안 긁는 강아지가 아니라
큰 대형견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분이랑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었던 게,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이제 안 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작고 이제 나이 있는 강아지가 이만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요즘은 저 문구가 거의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감안한다. 뭔 얘기예요? 뭔 얘기? 그쵸. 임차인이 이사를 와요. 이사를 오면 나 이사 왔어요 하고 전입신고를 하죠. 근데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자마자 이 전입신고에 대한 효과가 짠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공공시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집주인,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버린다. 이거죠.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집에 대한. 그래서 요거 다음 날까지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만약에 위반해? 그러면 이게 그냥 무효야. 보증금 돌려줘. 그거를 써놓은 게 이 특약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전세 사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 계약이 특약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때 사실 지금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특약에 이 임대 계약은 매매 계약 진행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전세 대출을 심사할 때 이거 봐라. 소유권 바뀔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전세 대출 실행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은행에 제출하는 전세 계약서에 기재되면 이제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전세 사기 이슈 이후에 특약이 진짜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저희 본 거. 다음 날까지 이렇게 저당권은 담보권 설정 안 돼. 그리고 임대인 체납 사실 없지? 이런 거. 국세 체납 안 했지? 지방세 체납 안 했지? 그리고 요거는 서류로 갖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집 팔 일 있으면 이거 사전에 임차인한테 얘기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일단 들어오게 되고, 이거 체납,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전세 계약할 때 국세 납입증명서, 완납했나 완납증명서, 지방세 이제 납입증명서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바쁘니까 그리고 이 서류가 떼기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 서류는 그냥 어때요?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나가다가 주민센터가 보여. 주민센터에 약간 ATM처럼 생긴 기기가 있잖아요. 그 기계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발급받는 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거 계약할 때 그냥 현장에서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갔다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체납 사실 있으면 임차인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특히 이제 어떤 데에서 까다롭게 보냐? 법인. 네. 법인은 계약하다가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진 경우 있었대요. 법인 입장에서는 뭐지? 임대인이 체납이 있네? 회사잖아요, 회사. 1의 리스크도 안 가져가고 싶죠. 그럼 저 이 계약 못 하겠어요. 네. 체납 사실 있으면 본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사전에 미리 발급받으세요. 네. 미리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체납이 있다. 그러면 몇 건에 체납이 있습니다 하고 알람이 딱 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면 돼요. 내고 다시 발급받으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체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 고지서 나한테 오지도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 면허세야, 아니면 지방세야, 이거 재산세야, 나 이거 고지서 받지도 못했는데, 이거 체납이 있었네? 라는 게 보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리 확인해서 이거 내고, 그다음 서류 출력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국세 확인할 때, 해당 없음, 이렇게 뜨면 되고, 지방세도 이렇게 확인할 때, 여기 해당 없음,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네, 다 제 거는 여러분 제 거. 네, 깨끗하죠? 네. 제가 열중에 제 서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잠결에 혹시라도 내가 이 서류 너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뭔가, 덜 가리면 큰일 나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제 체납 없음이고, 근데 체납 없음 전에 여러분 제가 지방세 하나를, 재산세인가 하나를 안 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대계약 준비하려고, 이제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팝업이 뜨는 거예요. 한 건에 체납이 있습니다. 나 체납이 있다고? 네, 봤더니 제가 이제 지방세 중에 안 낸 게 있어가지고, 내고 다시 발급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셔라라는 거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계약을 잘하고, 특약을 잘 적고,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이 잘 경과를 했다고 이제 칠게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돈을 반환하는 대상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대출이 아니라면 원래 만약에 임차인 돈을 받았어. 그러면 받은 그대로 임차인한테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전세 대출의 구조 잠깐 보여드렸던 그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전세 대출이라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빌리는 사람은 세입자. 근데 돈을 이제 지급해서 이 전세 대출금을 보내주는 건 집주인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이 대출금을 다시 집주인한테 반환받아야 되고, 그 과정 때문에 이렇게 질권 설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지서를 받게 될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면 집에 근질권 설정 통지서라는 게 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 근질권이라 하면 일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에는 등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는 우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얘를 잘 보시면 돼요. 요 네모 안에 뭐가 있냐? 임대인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라는 그 항목이에요. 그 항목 중에 임대차 보증금 중
근실권 설정액은 국민은행으로 반환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만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세요. 그러니까 질권이라는 게 설정된 금액은 이 돈을 임차인 주면 안 돼요. 이거는 요 은행, 국민은행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돈 빼고 나머지만 임차인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 주시잖아요.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 안 하면 은행은 임대인한테 이 설정액을 반환 요청할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이거 임차인한테 다 주는 줄 알고 깜빡하고 임차인 다 줬다. 그러면 은행이 받을 돈은 임대인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네. 잘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일단은 이렇게 LH랑 계약한 그런 케이스인데 얘도 다 써 있어요. 임대인 체크리스트, 전세 보증금 반환 방법 밑에 읽고 체크해주세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읽고 체크할까요? 아니죠. 그리고 부위만 봐도 느낌이 오죠. 네. 이런 부위가 아니라 V 약간 이런 부위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 전세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정은행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 네. 요 계약은 LH가 관련된 그런 계약이었는데 여기서는 보증금 전액을 한국토지공사한테 보내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들처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우리 집에 있는 세입자가 아닌 경우를 잘 확인해서 잘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근데 까먹어요, 여러분. 전세 계약 기간 몇 년이라고요? 2년. 이분이 만약에 또 살았다. 4년. 기억이 안 나요. 대출을 받았었나? 안 받았었나? 이것까지도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임차인분의 이름을 저장할 때 임차인분 나가시면 무조건 포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름 옆에 이렇게 전세 대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옆에 이름 저장 옆에 이제 뭐 대출 상환 주의, 전세금 반환 주의 이렇게 같이 기재해 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름 뭐야? 이분 전세금 줄 때 이분한테 주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챙겨주시면 되고 두 번째 전세금을 돌려주는 대상이 또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실제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 전세금을 나 말고 우리 가족한테 주라고 한대요. 네. 근데 찝찝한 거예요. 나랑 계약서 쓰고 우리 집에 산 사람은 다른 분, 이제 이 가족 중에 한 분이긴 한데 이분인데 이 집에 살지도 않은 다른 가족한테 주라고 하니까 근데 사장님은 이거 사전에 그래도 서로 약속했고 누구한테 줄 건지 그냥 주는 사람 그다음에 계좌 이런 거 잘 받아놓으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걱정돼요. 이거 계약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임차인 구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시기는 전세 구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물건 이렇게 계약하고 싶다는 분을 다른 분도 만났는데 대부분 다 이 계약 안 한다고 했어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은 돼요. 네. 네. 근데 그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거는 리스크고 어떤 거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리스크인지 기회인지는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되게 법적인 거잖아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법적으로 뭔가 물어볼 곳을 찾고 어때요? 답변을 보고 그거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법률 고민 있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면 여기 사이버 상담 신청이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리면 이거를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답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근데 얘 약간 단점은 뭐냐? 단점은 그날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에 약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시가 오픈인데 오픈하고 이제 너무 늦게 올리면 그날 받을 수 있는 상담이 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용해서 사이버 상담 신청해서 질문을 남길 수도 있고 근데 얘 또 이제 장점은 무료.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이 며칠은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답답하다 그러면 법률 요즘 플랫폼들 있잖아요. 네, 법률 플랫폼 통해서 상담을 빠르게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도 어때요? 저도 이게 된다라는 걸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저도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질문 올려서 답변도 받아보고 법률로도 일단 상담을 받아보니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상 일단 특약사항으로 명기만 이제 잘 기재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저 상황이 그냥 막연하게 무서워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리스크 위험한 거니까 피했을 거고 저 상황을 확인하시는 분한테는 또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오게 되면 어때요? 이거 되는 거 맞아? 라는 걸로 투자자로서의 이제 나한테는 이제 실력으로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 뭐냐? 확인하는 습관. 네. 그냥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뭐 했냐? 계약 단계부터 전세 세팅 이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결정 전, 매매 계약할 때, 전세 계약할 때 챙겨야 될 것들, 매수 결정하기 전에 등기부 등록 확인하는 거. 그래서 5가지 뭐 봤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퀴가 어두워졌는데, 첫 번째 일단 5가지. 잘 보세요 할 때 자리 어딘지 봐야 되잖아요. 소유자 봐야겠죠. 소유자 누구지? 두 번째, 혹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있는 거 아니야? 둘 다 어디서 봐야 돼요? 갑구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 혹시 근저당 있나? 라는 거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 지금 최신의 서류 맞아? 보고 이거 문서 내가 다 본 거 맞아? 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권리사항 체크하고 그다음 매매 임대 계약서 작성 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거 그리고 특약은 멋있게 안 적어도 된다 그랬어요. 불리한 내용 없나? 이해 둘 다 똑같이 이해하는 거 맞나? 오히려 서로 동의한 거 맞나? 이게 적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세금 돌려줄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 조심하라 그랬어요. 특히 전세자금 대출 이제 받아서 질권 설정된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한테 바로 안 주고 이렇게 은행에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잘 체크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랑 뭐 계약을 조율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사장님과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 눈치를 너무너무 많이 보세요. 그리고 막 시간을 진짜 지키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내 몫이라는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자는 뭔가 부동산이랑 관계가 어려워서 시간을 지체한다. 다 비용이 돼버릴 수 있어요. 네. 특히 전세 세팅해. 근데 사장님이 너무 내 매매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사장님이 나 말고 딴 데 전세 내놓지 마. 자기야 자기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전세가 안 나가는데 잔금 기간이 가까워지는데 혼자서 발 동동 구르고 계신 경 어떠세요? 시간 지체되면 다 비용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네, 제가 지난주에 지금 전세 빼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장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제가 근데 좀 여러 군데 뿌리기 전에 일단 저는 처음에는 사장님한테 일단 맡기거든요. 저는 기간까지는. 근데 사장님이 근데 약간 사장님의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가격 좀 낮출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사장님 근데 저 사장님 말고는 아직 아무 데도 안 내놨는데 그러면 제가 좀 더 여러 군데 내놓을게요. 전세가 나가는 거 혹시 어려워서 낮춰야 되면. 그때 사장님이, 아니야. 내가 뺄게. 딴 데 전화는 안 돼? 하시면서 후다닥 끊으셨어요. 네. 네, 사장님들이 특히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집이 수리를 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제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사장님이 그냥 이제 이거 거래하고 싶어서 그냥 지고 계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장님이 이제 전세를 빼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자칫하면 시간이 계속 가다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네, 꼭 이거 이제 너무 이제 눈치 보면서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지금 앞에 막 파트 3번째에서 막 가격, 막 기간 우리 다 보면서 1등 전세 물건 만들려고 막 고민했잖아요. 근데 그 1등 전세 물건으로 세팅을 해놔도 결국 실제 거래가 성립하는 거는 계약까지 가야지 거래가 성립된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계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